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제가 동주열국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주열국지라는 책은 1960년대에 김무용 선생이 처음으로 번역본을 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번역본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도 그 김무용 선생의 동주열국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김무용 선생의 책이 읽기가 편하고 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구성이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주열국지는 동주열국지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동주라는 것은 중추 전국시대 때 이 동주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열국은 여러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는 기록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주열국지는 동주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 이제 동주열국지입니다. 동주열국지는 90%의 사실과 10%의 허구로 이루어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열국지는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춘추좌전, 또 전국책, 자치통감 등 중국의 정통사서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독자들이 읽기 쉽게 소설 형식을 빌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동주열국지를 100%가 사실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그 삼국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국지 연의죠. 삼국지 소설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요. 삼국지 연의는 70%의 사실과 30%의 허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삼국지 연의를 읽다 보면 기괴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는 사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으라고 허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동주열국지라는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동주열국지를 쓴 사람은 풍문이라는 그 중국 명대 말기의 문학자입니다. 이 동주열국지가 이렇게 그 재미라고 어떤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애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총괄 실무를 담당하셨던 그 이홍구 전 주공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 대행을 그 원활히 수행하셨던 오건정 주공이 등이 대표적인 그 동주열국지 애독자입니다. 그 외에도 학계라든가 언론계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동주열국지를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애독자가 많은데요. 그 모택동은 특히 이 동주열국지를 곁에다 항상 두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틈틈이 읽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로 자주 인용을 하는, 자주 들어보는요. 관포지교라든가 결초보원, 와신상담, 토사구팽 이런 고사성어가 모두 열국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 토사구팽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교환지에 나오는 그 한신이 처음 썼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춘추시대 때 월나라의 사람이 범녀가 쓴 그런 그 고사성어입니다. 이러한 많은 그 고사성어, 교훈적인 고사성어가 나오고 이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바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동주열국지를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주열국지에서 범위를 좁혀서 춘추오패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춘추와 오패와 리더십이 합해져서 춘추오패 리더십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요. 이 춘추는 먼저 춘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나라는 삼황오제부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집니다. 삼황오제의 삼황은 우리가 잘 아는 천황, 지황, 인왕 이렇게 이제 일컫는데 사마천도 이 삼황이 너무 신비스럽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래서 사마천은 중국의 시작을 오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제는 황제, 정욱, 그다음에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요순 이렇게 다섯을 일컫습니다. 삼황오제의 시대가 가고 하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음에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이 상나라 때 각골 문자가, 우리가 잘 아는 각골 문자가 은허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상나라 이후 주나라부터는, 상나라 주나라부터는 역사시대라 우리가 부르고요. 삼황오제나 하나라는 선사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상나라 때 수도가 은허였었기 때문에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나라와 은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상나라를 이어서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주나라는 1046년,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기 때까지 약 800년 이상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사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한 왕조가 없었습니다. 주나라는 다시 서주와 동주로 나눠집니다. 서주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0년까지 수도가 서쪽의 호경이었던 때를 일컫습니다. 동주는 주나라의 평왕이 수도를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낙양으로 옮긴 시기입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년의 기간이 동주시대입니다. 이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눕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약 370년의 기간입니다. 기원전 403년에는 진나라가 한나라, 유나라, 조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이 분할되기 전까지는 춘추시대, 분할되고 난 후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의 춘추는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서를 쓴 책 이름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춘추에서 따왔고, 전국시대의 전국은 유향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을 따와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에 이어서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221년인데 15년간만 진나라가 존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나라가 이어집니다. 다음은 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패란 패자가 어떤 패입니다. 그래서 다섯의 패자라는 그런 뜻이죠. 패자의 조건으로 정사가 인정을 하고 외교적 강제력이 있든가 효맹,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약속 보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중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정사가 인정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섯의 패자를 제황공, 진공, 초장왕, 진목공, 송량공 이렇게 5명의 패자를 일컫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진목공과 송량공은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 빠지게 되면은 대신에 오나라 왕인 함녀나 월나라 왕인 후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황공이나 진무공, 초장왕은 보시다시피 활약 시기가 비슷합니다. 기원전 7세기 전후를 해서 이 세 걸출한 리더가 춘추시대에 나타납니다. 이 5의 패자를 다시 보시면은 나머지 4 패자는 끝이 공으로 끝납니다. 이 계급이 공이라는 거고요. 초장왕만 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나라만 왕이란 호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다 제후국이기 때문에 공 이하의 계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나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못 미쳤던 것이죠. 그 주나라는 초기부터 스스로 왕으로 지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 조직을 보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반장입니다. 또 그 위에 통장, 이장이 있고요. 다음에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습니다.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부터 통장, 이장, 대통령까지 모두 리더입니다. 단지 이들의 차이는 통솔 범위가 얼마나 넓고 좁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가져야 할 능력,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조직이나 단체를 이끄는 능력이나 그 자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4P 이론입니다. People, Power, Process, Performance는 이 네 단어에 모두 P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4P라고 이렇게 합니다. 4P 이론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바람직한 영향력을 끼쳐서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내가 의도하는 목적 또는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적 리더십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는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론은 자질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 건강과 지혜와 판단력과 정직, 성실, 용기, 신뢰 이런 여러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뭐 변혁적, 감성, 서번트, 임파워먼트 리더십 이론 등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첫 번째 제환공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나라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동쪽 산동성에 위치를 하고요. 시조는 성이 강이고 일행산입니다. 강산. 이 사람의 자는 자하고 백칭이 강태공으로 부릅니다. 이 강상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그 발탁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발탁을 되지 못해서 이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웨이수리 유수강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근데 낚시를 할 때 그 낚시에 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낚시대만 들이우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기를 낚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새우를 낚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 주나라의 문왕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강상을 만납니다. 근데 강상이 보니까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왕이 강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와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군되는 태공이라는 분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선군, 태공이 기다렸다. 기다릴 망, 바랄 망, 이 망자를 써서 그 호를 태공망으로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 태공망이죠. 태공망과 주나라, 문왕과 무왕은 힘을 합해서 주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러고 이 주왕실에서 이 태공망을 동쪽에 있는 그 산동성에다가 그 제후로 임명을 하죠. 그런데 이 동쪽으로 이제 멀리 떨어뜨리면은 이 태공망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다 두고 같이 이렇게 좀 생활을 하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이 태공망의 이 태공은 이제 그런 그 성군 태공의 뜻이 있었던 거고요. 망은 기다릴 망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은 강이고요. 그리고 강 플러스 태공하고 망을 버린 겁니다. 병칭이 강태공으로 되고요. 우리 낚시를 즐겨하는 분들은 이 강태공을 무척 좀 뭐 좋아한다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이 제환공은 기원전 716년부터 기원전 643년까지 43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백이고 공자가 평가를 하기를 제환공에 대해서 정의불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율은 소기를 키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르기 아주 바르고 속이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13대가 아버지인 휴공이고 14대가 이복형인 양공입니다. 15대가 제환공이 됩니다. 관중과 포수가들 이분들은 그 제환공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제환공이 그 보인 리더십입니다. 용기도 있었고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포용력이 있었고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그 유능한 인재 발굴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종묘지방은요, 뜰정 횃불용이다. 뜰에 횃불을 밝혀놓고 인재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척이라는 사람은 그 제왕공이 이복흉인 공자규를 제거를 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척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실력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척을 그런 자기를 비난을 했지만은 발탁을 해서 옆에 두고 부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과에는 반드시 격려와 보상을 했고 공평무사를 실천한 그런 분입니다. 이 제왕공이 많은 그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은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포용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포수가와 관중을 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수가와 관중은 젊었을 때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함께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남으면 언제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관중을 향해서 아주 욕심꾸러기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변명을 해줍니다. 관중은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감싸주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터에 갈 때는 관중은 완전히 나갈 때는 뒤편에 섭니다. 그런데 싸우고 돌아올 때, 개선을 할 때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중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 싸우러 갈 때는 뒤에 가고 또 올 때는 저렇게 무시되고 앞에서 옵니다. 포수가가 거기에 대해서도 관중은 모셔야 될 노가 계신다. 이 노고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 관중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멋있는 말을 남기죠.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생하자 부모요, 지하자 포수가다. 이런 이제 말을 남깁니다. 이 관중과 포수가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주군을 모시자. 그래서 내가 모시는 주군이 임금이 되면 나중에 내가 관중 다시 추천을 하고, 또 당신이 모시는 주군이 임금이 되면 당신이 나를 추천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한 임금 밑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는 게 관중은 이제 공자규를 모시게 되고 포수관은 소백을 모시게 됩니다. 제양공 13대 왕인 제양공이 이분은 상당히 좀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분이었었고 국정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되는 공손부지라는 사람한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나라가 오수선하니까 공자규와 공자소백은 각자 몸을 피식을 합니다. 그래서 관중은 공자규를 모시고 외가가 있는 오나라로 갑니다.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그 나라로 갑니다. 제나라에 기준했을 때 오나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나라는 가깝습니다. 다시 공손부지가 국정을 잘 수행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투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신하가 임금을 살해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자께서도 군신주의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임금과 신하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제나라에 공손무지가 제거되고 이래서 임금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이제 남게 된 거는 공자규나 공자소백 중에서 누가 먼저 제나라에 돌아와서 임금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자규가 맏형이기 때문에 노나라에 있는 공자규가 돌아와서 제나라의 임금이 되기를 대부분의 신하들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전차 300대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병사와 함께 지원을 하죠. 그리고 노장군과 공자규와 관중이 제나라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 거나라의 피신에 있는 소백과 포수가도 거나라로부터 전차 300대를 지원을 받아서 제 나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노나라가 제 나라로부터 거나라보다 거리가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거나라에 있는 소백이 먼저 제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이 노장군한테 제안을 합니다. 쟤한테 전차를 30대만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제 나라에 먼저 가고 제 나라 조정의 관료들을 만나서 공작휴가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중은 전차 30대를 끌고 제 나라로 갑니다. 이 관중과 소백, 공자 소백과 포수가가 청국이라는 땅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관중은 전차 30대를 가지고 있고 소백과 포수가는 전차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편이 서로 싸워서는 관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생각을 하죠. 관중이 소백한테 갑니다. 가서 우리 공자규가 형이다. 그러니까 공자규가 제 나라에 가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포수가가 무슨 말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 나라 임금 자리에 올라야지 이 제 나라의 혼란한 중국을 수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관중은 자기가 전차가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서로 싸워봐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알겠다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소백을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 화살을 맞은 소백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관중은 그 소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관중이 노나라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쏜 화살 한 대에 소백이 맞아서 저렇게 쓰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제 나라로 가면 됩니다. 그 소백이 쓰러져서 소백을 따랐던 포수가나 그 어떤 지지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주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백이 벌떡 벗습니다. 관중이 쏜 화살은 소백의 이 몸에 이 치명상을 준 게 아니고요. 혁대를 보게 되면 갈고리가 앞에 있습니다. 화살이 공교롭게 그 소백의 갈고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몸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백은 그 순간에 판단을 합니다. 관중이 대단한 명사수인데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또 화살을 날릴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면서 화살에 맞아서 쓰러진 처리하는 거예요. 훌훌 털고 난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전차 100대죠. 100대를 거미고 전속력을 다해서 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관중은 소백이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천천히 제 나라로 가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도착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소백과 포수가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제 나라의 그 조정에서는 좀 난감한 그 일이 됐죠. 형이 먼저 들어와서 임금 자리에 오면 자연스럽겠는데 동생이 들어와서 임금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포수가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소백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공자규가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면 노나라는 큰 나라가 앞으로 임금 자리에 오른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보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제 나라 조정의 그 간부들이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는 동생인 소백을 임금 자리에 앉힙니다. 이 사람이 그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제왕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왕공은 그 실제 많은 그 리더십을 보여주지만은 또 관중의 화살을 맞고 그 죽은 채 꾸미기 위해서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혀를 깨물고 쓰러졌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임금 또 나아가서 패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자리에 오른 그 제황공은 그 노나라가 이제 제나라로 이렇게 그 공자규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 노나라와 전쟁이 불가피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제황공은 포수가를 기용을 해서 노나라를 쳤습니다. 이 공자규, 자기 이복 형리자 정적일 때 노나라를 하여금 제거하게 하죠. 이 관중도 죽어야 마땅한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소백을 향해서 화살을 쏜 사람입니다. 근데 관중은 포수가의 절친한 친구, 절친이잖아요. 포수가의 힘으로 관중은 살아남습니다. 이 제황공이 조정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재상 자리에 기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황공은 당연히 자기를 아주 그 이제 임금 자리에까지 올려주고 자기를 모셨던 그 포수가에 대해서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재상이 되어주시오. 그러나 그 포수가는 그 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제가 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를 하려면 저는 적합치 못합니다. 관중을 재상에 앉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황공이 고민스러워지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재상으로 앉히라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누구나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포수가 이야기합니다. 관중이 주공을 화살로 쐈을 때는 이 세상에 자기가 모시는 공자규만 있는 줄 알았지 소백께서 주공께서 있는 줄 알았답니다. 만약에 주공이 관중을 이렇게 등용을 하신다면 이제 관중은 주공을 위해서 천하를 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황공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제황공이 관중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역시 대단한 그 전략, 전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제황공은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적을 재상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중한테 한마디 더 묻습니다. 나는 사냥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이 하는 말이 천하 제패할 수 있습니다. 단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쓰시고 또 일단 썼으면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쓰는 의인무용, 용인무의 이런 그 사자성어가 나오죠. 의심하게 되면 사람을 쓰지 말아라.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제황공은 관중에게 전 권한을 임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뛰어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중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부르지 못하게 하고 중부라는 그런 호를 지어줍니다. 중부가 복음 중에 아버지 부자거든요. 아버지에게 복음 간다. 작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중은 그 이후엔 중부로 부르게 됩니다. 제황공이 천하를 제패를 하고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정적이었던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하기 때문에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